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양소의 소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몸이 흡수할 시점으로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 단위로 쪼개야 되겠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단위로 쪼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과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로 쪼개봤습니다. 이렇게 쪼갠 거를 우리 몸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순환계가 됩니다. 이 순환계에 대해서는 크게 1번 혈액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요. 2번 심장, 즉 이 혈액을 순환시켜줄 원동력이 심장이 되겠죠. 그리고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은 필요할 것이겠습니다. 먼저 혈액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우리 혈액을 원심 분리를 시키면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원심 분리시키는 거입니다. 혈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적혈구가 있겠고, 백혈구가 있겠고, 또 혈소판이 있습니다. 각각 하는 역할을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자주 얘기했지만 수면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잔뜩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외우면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적혈구는 기본적으로 O2 산소 운반이죠. 산소 운반하는데 아주 특이화된 단백질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그렇죠.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헤모글로빈에 금속 철이 있는데요. 그 철 때문에 좀 붉은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상 산소 운반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운반하는데도 적혈구가 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운반, 여러분들 교재에 이산화탄소 운반에 대해서 적혈구 적혀있나? 아니요. 이산화탄소 운반에도 적혈구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운반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이 얘기들이 싹 빠졌어요. 혹시 과거를 하시려면 과거에서는 가르칠 수 있겠군요. 백혈구 하는 역할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세균들을 잡아먹는 발견되는 식균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혈소판은 이게 우리 몸의 혈액이 혈관 따라만 움직입니다. 혈관 따라만. 근데 혈관이 상처나면 어떻게 되지? 말 그대로 피가 나죠. 출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원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혈액의 응고, 즉 출혈이 일어났을 때 바깥쪽으로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혈액을 응고시키려고 하는 것이 혈소판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적혈구의 수가 제일 많고요. 백혈수는 제일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약 적혈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빈혈이 되겠습니다. 백혈구가 정상보다 많아요. 어떤 뜻일까요? 백혈구가 정상보다 많아요 하면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 세균이 들어와서 이 백혈구 숫자가 늘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즉 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한 그런 상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안타깝지만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이것을 백혈병이라고 불러요. 혈액암 중에 대표적인 놈이 백혈병 되겠습니다. 혈소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하면 혈액 공부가 좀 잘 안 되겠네요. 상처 났을 때 지혈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혈구 성분으로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적혈구는 하나의 세포이나 여기는 핵은 없습니다. 저번 달에 세포 구조하면서 핵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받은 적이 있을 건데요. 그게 유전물질의 DNA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적혈구는 그러지 않습니다. 즉, 이 적혈구는 혈액에서 산소 운반 능력에만 특화되어 있어서 이제 적혈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즉 세포분을 통해서 적혈구 만들잖아요. 그때 핵이 소실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혈구를 보고 염색체 또는 핵을 보겠다 이래버리면 적혈구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럼 핵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백혈구와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보겠다 또는 염색체를 관찰하겠다 하는 것은 백혈구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한 학년 더 올라가서 중3 교과과정에 한 번 더 나오게 되겠습니다. 혈소판은 얘는 아예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즉 조각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구 성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혈장 성분을 보는데요. 액체 성분이에요. 대부분 물이에요. 그 외 영양소라든지 노폐물을 운반하는 능력이 있겠습니다. 이게 뭐 책에 다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물 성분이고 영양소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이때 혈장 단백질을 하겠는데요. 혈장 단백질. 혈장 속에 단백질이 약 한 8% 정도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교과에는 안 나온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알부민이 있습니다. 이 알부민은 혈액의 점성,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혈액의 점성에 관여하는 이 알부민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병원 가서 영양 주사를 맞는다 했을 때 알부민 주사를 맞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혈장 단백질의 가장 많은 것이 이 알부민 되겠습니다. 글로불린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글로불린. 발음인데 좀 들어봐서 그래요. 글로불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면역에 관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꽤 많이 들었던 이름 중에 하나가 항체일 것 같아요. 항체 뭡니까? 외부 병원이 들어오면 병과 결합해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외부 병원균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게 글로불린이 되고 있는데요. 면역에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올산 다 온 건가? 일단 뭐 한잔 보십시오. 글로불린은 면역에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불린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항체 생성 능력이 좀 떨어지겠고 병에 좀 더 잘 걸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피브린은 아까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피브린 단백질이 이런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과 엉겨가지고 피딱지, 혈병을 만드는 게 그래서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바깥으로 새는 걸 막아주는 게 이 피브린 단백질이 하는 역할입니다. 수학 파트였습니다. 페이지 29쪽이죠. 29쪽에 혈액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반작용, 방어작용, 그 외 조절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천천히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피부리는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겁니다. 예, 뭐 질문 있습니까? 이산탄소 운반에 대해서 고민됩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 정도의 얘기예요. 적혈구가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교과의 내용은 아니에요. 세포를 통해서 CO2 이산탄소가 나오는데요. 헤모글로빈은 HB를 보통 씁니다. 헤모글로빈. 그래서 일반적인 헤모글로빈은 4개의 산소와 반응해서 HB, O2, 4 이렇게 형성되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작용은 우리 폐포에서 일어나고요. 조직 세포에는 이 반대 역반응으로 조직 세포에 산소를 던져주는 그런 역할이 조직 세포 쪽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되는 게 재밌게도 이산화탄소를 직접 H2CO2 이렇게 운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참고로 말하지만 이거는 중학교 레벨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레벨에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반하는 게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주변 혈장에 직접 녹아가지고 H2CO3 탄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혈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물에다가 녹여서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양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대부분은 적혈구에 보면 탄산 무수화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탄산 무수화 효소. 그렇게 해서 HCO3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AQ. 혹시 화학에서 AQ 무슨 뜻이죠? 수용액 좋습니다. 즉 혈장 속에 탄산 수소 이온 형태로 녹여서 보냅니다. 이게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렇게 탄산 수소 이온 형태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효소가 적혈구 속에 탄산 무수화 효소로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이 방법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요. 이것은 그래서 적혈구와 이산화탄소 운반에도 관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소개되는 것들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들이 고등학교에는 안 나와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예전에 학교에서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에 대해서 각각 두 문제에서 8문제가 수능 나왔습니다. 수능 20문제 중에서. 근데 지금은 그거 다 압축해갖고 한 문제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한 문제로 묶어내니까 내용 매우 간단하죠. 실제로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 세밀하게 하나씩 다 했고 소화효소 이름 하나 세밀하게 다 외웠어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심장과 혈관은 뭐 거의 동시에 좀 설명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은 자, 여러분들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심장의 그림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놨는데요. 쌤이 이렇게 세밀하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은 심방이라고 해서 정맥에서 혈액을 받아들이는 두 개의 심방과 심실, 피를 짜주는 심실 이렇게 이심방, 이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내 심장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쪽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내 손 오른손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내 심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우심방 됩니다. 이쪽 오른쪽 알겠어요? 여기 문제 풀다 보면 이쪽 옷은 왼쪽인데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의 심장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우심방은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정맥에서 피가 들어오는 쪽이 우심방됩니다. 밑에 우심실이 있는데요. 우심실은 우심방에서 들어온 피가 내려와서 그리고 폐 동맥 쪽으로 혈액을 짜주는 데가 우심실입니다. 우심실에 들어왔던 혈액은 폐동맥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폐동맥이라는 것은 당연히도 허파, 폐와 연결돼서 기체 교환을 하겠고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호흡에 대해서 소개되는데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폐에서 기체 교환된 혈액이 폐 정맥이 되겠는데요. 폐 정맥은 좌심방에 연결돼서 좌심방 쪽으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좌심방에 있는 혈액은 좌심실로 내려오죠. 여러분들 30페이지 그림 보면 좌심실에 짜준 피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림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와, 여기다 그렇게 그리니까 너무 일이 복잡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배 동맥을 통해서 좌심실이 온몸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이것들은 또다시 대정맥에 연결된다고요. 이 큰 그림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들 혈액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다시 말해 혈액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 그걸 우리는 역류와 반대, 역류가 일어나진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역류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피가 거꾸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려면은 판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판막. 아마 여러분들 판막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은 정맥에 있는 판막일 것이겠는데요. 심장도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만 내려오게 반대로 만들면 거꾸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판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오게 거꾸로 올라가지는 못하게 막아주는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을 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3천판, 2천판은 구분하긴 하는데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심방과 심실 사이의 판막을 천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의 판막입니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판막,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판막, 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 소리를 듣는다 하잖아요. 그지? 뚜껑 하는 그 심장 소리는 판막이 닫힐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판막이 닫힐 때 나는 소리. 제1심음은 요 판막이 닫힐 때 나는 소리가 됩니다.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역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실과 동맥 사이에 마찬가지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은 우리는 반월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심장이 꾸덕꾸덕 뛰고 있는데 제2심음이 이 반월판이 닫힐 때 나는 소리가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심실에 들어왔던 피는 짜지면서 폐 동맥을 통해서 허파로 들어갑니다. 이 폐에서 기체 교환을 하고요. 기체 하고 폐 정맥을 통해서 좌심방까지 들어오네요. 이 순환을 폐순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내려왔다가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꾹 짜줘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보내줍니다. 조직세포의 모세혈관에서 기체교환이라는 뒤에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까지 들어와서 다시 우심쪽으로 보내주죠. 이 순환 과정은 온몸 순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폐에서는 O2 산소의 획득이 일어나는데요. 폐에서 산소를 획득하니까 폐정맥과 좌심방 그리고 좌심실 및 대동맥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에요. 혈액의 종류에 요 적혈구가 산소 운반됐다 했잖아요. 이쪽 혈액은 산소가 풍부한, 그래서 이렇게 빨간 줄을 끄는 것은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 또는 동맥피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어차피 혈자가 피혈자예요. 동맥혈이 흘러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대동맥 당연히 동맥혈이죠. 폐정맥 이름은 정맥인데 그 안에 흐르는 혈액의 성질은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 동맥피가 흘러요. 시험 문제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간단하게 대정맥을 지나와서 우심방, 우심실, 폐, 동맥으로 가는 요 혈관은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졌겠죠. 산소를 조직세포에 공급했잖아요. 조직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니까 이제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기는 정맥피, 정맥혈이 흘러요. 역시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름은 동맥인데, 폐, 동맥인데 이 안에는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맥피, 정맥혈이 흘러요. 역시 시험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나중에 한 개 더 올라가면 태화와 모체 사이에 혈액의 순환, 혈액의 산소의 획득, 여기도 비슷한 프로세스가 거치게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방금 얘기한 것들은 페이지 32쪽, 33쪽 정도에서 보시면 확인될 것 같습니다. 32쪽, 33쪽 먼저 보십시오. 34쪽인가? 예, 32, 33쪽에 보시면 5번의 혈액의 순환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만한 거 먼저 되겠습니까? 물리나 화학에 비하면 아무래도 생물지화학은 좀 많이 오해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외부 파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림을 그렇게 이쁘게 그리지 못해가지고 말입니다. 페이지 31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두꺼운 근육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심시에서 꽉 잡히는 엄청나게 큰
혈압을 견딜 수 있게 근육층이 두꺼운 여기를 동맥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근육층의 두께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중간에 혈액의 흐름이 반대가 되지 못하도록, 즉 이쪽 이렇게 할까? 예. 중간 모세의 방식이고 여기로는 흘러가도 반대가 되면 판막이 내려와서 막아주는 판막이 있는 동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의 대표적 특징 두꺼운 근육층, 정맥의 대표적 특징 판막,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하면 모세 혈관 되겠습니다. 모세혈관은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서 물질 교환의 그리고 총단 면적이 매우 넓어서 혈액 흐름이 느려서 그래서 물질 교환의 효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에서 동맥으로 가는 일련 과정에서 혈압은 한 내려온 파형을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혈압은 동맥에서 정맥 쪽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내려갑니다. 총단 면적은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총단 면적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모세혈관 총단 면적이 매우 넓어요. 그런데 수도꼭지 틀었을 때 관을 좁히면 물이 어떻게 나가는가요? 빨리 나갑니까? 느리게 나가는가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수도 호수가 있어. 호수를 짧게 누르면 면적이 좁아지면 물이 더 세게 빠르게 날아가는가요? 천천히 쭉쭉 떨어지는가요?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단 면적이 넓어지면 혈액이 천천히 흘러가요. 혈류 속도는 그래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 쪽은 혈류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자동차가 왱왱 지나갈 때 뻥튀기한다고 사람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근데 차도가 꽉 막혀서 차가 가다 말다 하면 어디선가 뻥튀기 판다고 사람 나오고 어디선가 군번 판다고 사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경험해 본 적 있을까요? 속도가 느리니까 뻥튀기 팔아요, 군번 팔아요,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시속 100km 슝슝 지나고 있는데 그때 뭐 뻥튀기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혈류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때 물질 교환이 효율이 물질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세혈관 쪽에서 산소와 이산탄소 교환이라든지 영양소 노폐물의 교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한번 기억해 볼까요? 표면적이 넓어서 물질의 교환 효율이 물질 교환 효율 실제로 뭐 교환이라고 어쨌든 효율 높인 거 첫 번째 모세 혈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한번 공부해봤던 겁니다. 소장의 융털입니다. 소장의 융털, 미세융털 이런 것들이 있어 표면이 넓으니까 영양소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만약 소장이 그냥 대전처럼 그냥 한 겹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있는 영양소가 흡수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세 번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배울 폐포, 허파의 폐포가 표면적이 넓어서 물질 교환, 즉 기체 교환이 효율이 높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질 교환을 했는데요. 뭐 물질 흡수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물질 교환 대신에 흡수라는 이름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페이지 31쪽 혈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더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이런 데 보면 혈관들 보이죠? 이것들은 다 정맥이에요. 우리 피부 쪽 근처를 지나가는. 동맥 쪽은 잘 안 보이는데요. 동맥은 상대적으로 몸 깊은 곳에 있습니다. 동맥의 혈압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동맥이 한번 찢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간 피가 쭉쭉 뿜어져 나가요. 예. 그래서 만약 우리 몸의 동맥이 만약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말 그대로 흔히 뇌출혈이라면 거의 뭐 몇 분 내로 몸의 혈액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쉽게 동맥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목에 있는 혈관은 경동맥, 그리고 겨드랑이 이쪽에 보면 또 꿀떡꿀떡 뛰는 근육이 위로 근육, 아래로 근육이 있는 요 사이에 한번 손가락 대보면 혈압이 꿀떡꿀떡 뛰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 만약에 칼이 찔린다든지 하면 금방 피가 지혈이 안 돼갖고 죽을 수 있어요. 사람 죽는 거 참 간단해요. 질기지 찔리는 게 사람 목숨이라지만 정말 의역에도 말이죠. 흔히 말하는 접시를 코박고 죽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인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순신하고 죽을 때 뭐 가슴에 저 겨드랑이 쪽에 총알이 박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상 갑옷 같은 것들 보면 이런 데는 갑옷이 보호해도 이쪽은 그렇게 보호할 수 없어요. 여기도 어떻게 갑옷을 많이 떴대요. 상대 이쪽은 약한 부분이죠. 찌직하다 툭 빠지면 여기 혈관 찢어지면 만약에 순간 혈액이 쭉 빠져나가요. 여기 경동맥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했지만 혈관이 지나가는데 여기 혈압이 높아요. 만약 여기를 칼로 치면 만약 피가 부스처럼 천장에 튀어요. 그렇다고 직접 해볼 생각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피하면서 피가 쭉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자, 잔뜩 외워주셨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외워준 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13번부터 41쪽 답해볼게요.